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국내 유일의 경영과 관련된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있죠. 국민TV 라디오가 여러분께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선물해드리는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담당 이사와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네, 유정식입니다. 예. 오랜만에 나왔더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잃어버렸네요. 그러게요. 이사님이 한 2주 결석하셨어요. 예.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최동석 이사님을 기다리더라고요. 애가 타게. 아이,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은 잊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잊어주세요. 부끄럽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바쁜 일 좀 다 끝나신 거예요? 이사님. 아, 저요? 네. 항상 바쁘죠. 근데 워낙 이제 시급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 2주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잘해야 되는데 참 이 방송이 무척 어렵네요.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이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을 채용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신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뢰하려면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뭐 기타 다른 이야기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있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있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살아있는.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을 채용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신뢰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사님이 2주간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였죠? 벌칙이 있나요? 예. 아, 네. 그동안 뭐 하셨는지 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우리 국민TV 예. 방송 제작단 채용 때문에 제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노종면 단장이 채용하는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2주간 빠졌는데요. 그래서 전체 지원자가 1,114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네. 네. 저희는 노종면 단장도 얘기했지만 많아봐야 한 500명? 한 적으면 3,400명 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온라인으로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4명을 1차 시험에 합격자로 저희가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실기 테스트였는데요. 실기 테스트와 오디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중에 144명 중에 39명이 합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로 면접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그래서 19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명에서 25명 사이로 이제 정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기존의 라디오 팀에서도 또 저쪽 뉴스 팀에서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TV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19명 네. 이렇게 21명에서 25명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TV를 위해서는 총 21명이 네. 지금 합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정면 단장 말씀은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과정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학교 시험과 채용 시험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번에 또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A를 원해요. 네. 그런데 B를 측정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 학교 시험이나 채용 시험들이 다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선발 채용 과정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 기업에서 무조건 토익 점수를 원한다거나 그렇죠. 외국어가 특별히 쓰이지 않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의 기준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방송사에서 네. 할 때 상식 시험 보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지금 얘기했던 토익 시험. 예, 저희 영어 시험도 보고 논술 시험도 보고. 예. 그게 방송하는 방송인의 뭐가 필요한 건지 네.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보도 소양이 있느냐 없냐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소양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다 갖춘 사람들을 144명을 뽑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혹시 토익 점수가 높다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혀 얘기하지. 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토익 점수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1114명이 그 지원했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1차 시험을 다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44명이 보도 소양이 있다고 우리가 본 거고요. 그다음에 실무 능력이 실제로 있는지를 또 봤고 마지막 3차 면접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본 거죠.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학력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마지막 최종 면접에 오는 날 이력서를 가지고 오게 했으니까 나이도 몇 살인지 그다음에 뭡니까 학력이 뭔지 네.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걸 일체 모르는 채 우리가 선발 과정을 했다. 최종 면접에서만 이력서를 그 자리에 들고 온 거를 보고 우리가 면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력도 있고 남녀 비율도 비슷비슷하게 딱 됐어요. 우리가 그걸 일부러 그렇게 비율을 맞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남녀 비율이 맞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A를 원하면 A를 측정해야 돼요. A를 진단해야죠. 그런데 B를 진단하고서는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훈련시키죠. 그래서 사법계가 근본적으로 저는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 보면요. 판검사들을 선발하는 방식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 뽑잖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판검사의 기본 소양을 먼저 측정하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을 치르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법시험만 잘 보는 또라이들을 판검사로 임명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예. 네? 아까 A를 원하는데 B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통 많은 이 방송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채용 지원자 중에 네. 나는 B가 높은데 왜 안 뽑았냐 이렇게 좀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나요? 이제 있었죠. 예. 누구라고는 이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내가 현지 기자고 앵커인데 네. 왜 나를 안 뽑았냐 이러면서 난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민 TV 직원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채용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자기 분야의 소양이 있어야 돼요. 보도 소양이 있어야 됐죠.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건 아니고 노정면 단장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방송 스킬 차원에서요? 예, 그렇죠. 네. 스킬 차원에서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보도 소양이라는 게 일종의 재능입니다. 내가 보면. 저도 면접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나중에서야 봤어요. 보고 나니까 그걸 제가 보니까 나는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도 소양이 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오면 늘 불안하고 떨리고 난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언론인이나 방송인이 되기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소양이 없어요. 소양이 있다는 소리는 일단 떨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문제를 제가 쭉 봤는데요. 나는 맞출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보고도 이거를 방송 영상화, 뉴스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협동조합의 정신을 이해하고 여기 와서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협력 지향성이 있는가, 협동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 이거 다 타고난 재능이잖아요. 오늘 신뢰도 우리 유정식 대표님은 신뢰를 하는 성향도 타고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성향도 타고나거든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거는 이 지원자가 창의적이냐, 창의성도 타고나잖아요. 창의적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취지향적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감안해서 그 면접을 봤죠. 네. 그다음에 이제 19명의 직원들이 새로 뽑혔는데 뭐 기존 직원 포함해서요. 그런 직원들이 이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에 들어왔으면 무엇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걸 이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그 연습 삼아 한번 이제 해봤잖아요. 저 밑에 세발자전거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도대체 우리 그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직원이 되면 도대체 임직원으로서의 행동 강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우리가 만든 게 있어요. 이제 이런 덕목, 이런 행동 패턴들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는 꿈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일종의 10개명, 12개네요. 뭐 12개명이라 하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그 협동하라, 타인의 짐을 나누어줘라, 겸손하라, 더 낮은 곳에 처하라. 세 번째는 전략하라. 조합의 자산을 절대로 개인 용도로 쓰지 마라. 크게 보라. 행동하기 전에 조합의 전체 상황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 성장하라. 경험을 통해 항상 교훈을 얻으라. 여섯 번째, 헌신하라. 약자와 좌절한 사람을 도우라. 일곱 번째, 정직하라. 타인의 잘못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용서하라. 타인의 실수를 절대로 비난하지 마라. 분노하라. 불의와 악행에 강력히 대처하라. 요새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의 불의와 악행에 강력히 대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손해봐라. 타인의 이익을 더 크게 하라. 11번째로 창조하라.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산출물과 아이디어를 만들라. 12번째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습니다. 질문하라. 마지막 질문하라. 자신을 무지함으로 방치하지 말라.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서 12번째로 썼습니다. 이렇게 12개의 덕목, 우리가 행동해야 할 행동 패턴들을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우리 유정식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보입니까? 다 12개명이 다 중요한데요. 그때 아마 제가 그때 막걸리 먹으면서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10번째 그 손해봐라 있지 않습니까? 손해봐라. 타인의 이익을 항상 자신의 것보다 더 크게 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크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손해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네. 결국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런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무슨 이익을 보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기는지 그냥 손해를 보면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예.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거, 자기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런 복지 한다고 자기 약속했잖아요. 예. 그럼 복지하면 되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렇게 손해 안 보려는 이유는 혹시 네. 대통령을 5년만 하지 않고 더 혹시 자기 아버지처럼? 예. 18년간? 이 본인이 만약에 5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겸손해질 텐데 예. 왜 영구히 할 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네. 실현 불가능한 얘기긴 합니다만 끔찍하네요. 끔찍하죠. 예, 끔찍하네요, 정말로. 그렇죠. 본인이 양보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신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신뢰, 이 한자로 어떻게 되죠? 신이 뭐죠? 신? 믿을 신이죠. 예. 뢰는 뭐죠? 뢰? 뢰는 뭔가요, 이사님? 모르겠는데. 예. 너무 나한테 어려운 걸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예, 신뢰는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뢰자도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뢰는 우리가 뭔가를 의뢰하다 할 때 그 뢰입니다. 예,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죠. 의지하다라는 뜻이 이제 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신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신뢰가 있고 이 개별적인 신뢰가 있어요. 예, 일반적인 신뢰는 뭐냐면 아주 보편적인 신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말합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알아보려면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아마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각자가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은 보통 이제 세상을 무한한 기회가 열린 그런 살만한 곳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념이 달라도 근본적인 가치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없다라고 일단 간주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낙관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해요. 그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요. 네. 그 개인의 성향이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그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은 아마 네. 약간 성향이 일반적 신뢰가 높았던 사람들마저도 좀 떨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반적 신뢰가 떨어진 상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반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 아마 거기에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네. 이 낙관주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낙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낙관주의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낙관주의가 뭘까요? 낙관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앞으로 잘 될 거야.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 앞으로. 그래서 일을 네. 저지르죠. 근데 보통 네. 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요. 네. 저 사람은 참 낙관적이야. 네. 낙천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요. 네. 낙천적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저 사람은 참 낙관적인 성향을 가졌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 네. 나한테는 그 능력이 있어라고 믿는 쪽이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을 낙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 낙관적이다. 저 사람은 좀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거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낙관주의는 뭐냐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은요 사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기 힘을, 자신한테. 예, 예.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사실 더 옳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은 사실 성격을 바꿔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낙관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비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때 역량이 쉽게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낙관적인 생각도 역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역량이나 성향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그냥 그 부하 직원이 가진 역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최대한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일하는 자리가 낙관주의적인 사람이 일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비관적인 사람을 앉혀놓고 낙관적으로 생각해라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관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좀 냉철하게 본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의 그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특히 대학 교수들은 이제 낙관주의자들일까 아니면 비관주의자들일까?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예. 우리 사회의 지식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죠. 네. 근데 이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비관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회를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이제 책을 쓰신 분도 있죠. 그 마틴 셀리그만 교수 같은 사람은 낙관주의는 학습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럼 당신은 낙관주의자냐? 낙관주의를 학습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자가 물었더니 셀리그만 얘기는 그렇지 않다. 나는 비관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네. 그 대학 교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비관주의자라는 거죠. 그분은 그 셀리그만 그 사람은 이제 긍정심리학의 그렇죠. 대가 아닙니까? 긍정심리학의 대학.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긍정심리학의 자기는 예. 비관주의자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래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비관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하지만 미래를 보다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그 셀리그만 교수 같은 지식인들은 낙관주의적을 입장을 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서로 균형을 잡혀 있는 거죠. 그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낙관과 비관이 있을 때요. 만약 그 중간 지점으로 이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낙관 쪽에 좀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아무래도 종교라든지 신앙의 부분이 아닐 것 같고 비관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게 과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예, 네. 뭐 그런 면도 있죠. 별로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이 신뢰에서 낙관주의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예.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상황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남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는 굉장히 조금 약간 색다른 의미인데요. 예.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즉, 낙관적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신뢰를 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낭인 그 닉네임을 쓰신 분이 낙관주의 의심하지 않고 이용당해라. 네. 그 새누리당이 주장할 만한 거 이렇게 하셨고요. 네. 또 떡배담배님은 지금 이 시국을 낙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국을 한편으로 비관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낙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 아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철저하게 비관적으로 보지만 철저하게 낙관적이거든요. 철저하게 낙관적으로 보지만 철저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져 있는 사고를 했을 때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시국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아주 비판적으로 우리가 보고 날카롭게 시국 인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태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스톡데일 페러서 그거죠. 이제 베트남에 갇혀있던 그 장군이 그렇죠. 예, 스톡데일인데 같이 갇혀있던 사람들은 곧 풀려날 거야. 이런 희망에 차 있다가 결국은 차례차례 못 견디고 죽었다. 본인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비관적인 생각과 이 낙관적인 생각을 같이 균형 있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이런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 비관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세계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있다오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끝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미래에 대한 긍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렇죠. 믿음이죠. 미래를 어떻게든지 통제해서 우리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 것이냐는 강한 그 동력이 그 지식인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을 보면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동시에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낙관하면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많이 속는 사람 있죠? 이런 것하고 연결시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낙관주의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 어떤 그 본인한테 이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도 예상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낙관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뾱뾱이님, 네, 힘내십시오. 우리도 힘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반적인 신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신뢰는 보편적인 신뢰,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개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신뢰하는 게 바로 이 개별적인 신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좀 제한적인 공동체라든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개별적인 신뢰인데,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낯선 사람도 굉장히 이 경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개별적인 신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그 개별적인 신뢰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딜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베? 예, 바로 일베죠. 똘똘 뭉쳤잖아, 일베. 굉장히 이 본인들만 서로 신뢰하고, 그렇죠? 본인들이 서로 뭐 여러 가지 인증샷을 올린다든지, 뭐 최근에 이제 젖병 만드는 코모토모 여기에 근무하는 일베 회원이 이상한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이 엄청난 사회적 비판을 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또 이 위로하고 보듬어 주더라고요. 예, 또 서로 이제 힘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느냐, 뭐 이렇게 성토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서로 신뢰할지 모르지만 이건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라 아주 저렴한 이 개별적인 신뢰죠. 예. 저렴하다기보다는 저급한. 예, 굉장히 저급하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개별적인 신뢰가 많은지 아니면 일반적인 신뢰 상태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사회가 건강하냐, 이걸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 전략적 신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의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A는 B가 X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전략적 신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이 당신을 대접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전략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럴 땐 내가 이 사람을 믿겠다라는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 전략적 기반이죠. 이 전략적 신뢰는 이제 개별적 신뢰처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믿는, 또 그들을 하고만 협력하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전략적 신뢰는 이제 일종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인이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믿지 못할 만한 행동을 보이면 쉽게 그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 전략적 신뢰는 쌓기는 쉬워도 이 무너지기는 쉬운 것이 바로 이 전략적 신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신뢰든 개별적 신뢰든 간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위 조직에서 내에서 그냥 조폭 같은 그런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신뢰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뢰는 일반적 신뢰를 필요로 하죠. 이 개별적 신뢰나 전략적 신뢰가 강한 집단일수록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배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타 집단에 대해서. 네, 그렇죠. 굉장히 자기네들만 똘똘 뭉치는 안 좋은 부작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개별적 신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을 좀 해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우리나라 특히 개신교 집단이 이제 그런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런 거는 이런 개별적 신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를 절대 높이지 못해요. 개별적 신뢰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개별적 신뢰가 마치 믿음인 것으로 포장하는 잘못된 이런 가르침이 있던 거죠. 그게 빨리 그것을 풀어헤쳐서 일반적 신뢰의 세계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신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행동 강령, 코드 오브 컨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것에 가장 소중한 거는 손해봐라. 자기가 손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가 손해를 보면 신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한번 오늘날 특히 개신교 대형교회 교인들 봐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자기는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전부 돈 가지고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야. 근데 성경을 이용하긴 해, 그 사람들이. 예수하고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가지고 친교하는 단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개별적 신뢰의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개별적인 신뢰를 타파하고 보다 이제 높은 차원의 일반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요. 적어도 이제 우리 미래 협동조합은 그런 가치를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야만 이제 국가가 잘 운영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운영이 잘 되려면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또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사실 이게 매출이나 이익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죠. 이 신뢰가 없으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큽니다. 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제 단계가 많은 것도 그거죠. 결제 단계가 많은 이유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뭔가 이 문지기를 많이 둬야만 뭔가 이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품위 제도도 일종의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제도고 그에 따른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신뢰를 하게 되면 편익이 있는데 이 협력을 또 증진시킬 수 있죠. 이 거래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신뢰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제 적대적인 전략이 아니라 협조적인 전략을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일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협동조합은 잘 모르지만 협동조합의 많은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이 합의 과정이 좀 길어서 의사결정이 좀 늦고 실행도 늦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카페가 오픈하는 일정도 사실은 좀 늦어졌죠. 늦었죠.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어렵고요. 연말까지는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직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국민 TV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합의가 좀 늦어져서 길어진다. 이게 혹시 그 조직의 그 좀 서로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합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 특단의 조치가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뭐 그 협동조합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 결정 사안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참여를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또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희생양으로 내세우려는, 오히려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해서 합의 과정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신뢰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개방적이고 경제 성장률이 높고 네. 그런 나라일수록 사법제도가 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제도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네. 믿을 만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민주적인 조직에 그 작동시키는 연료는 바로 신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가 없으면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르는 이제 대가를 그 사회가 반드시 치러야 되죠. 우리 사회가 지금 고신뢰 사회라기보다는 저신뢰 사회죠.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단단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지금 협동조합 컨설팅 하시잖아요. 네. 그 협동조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이 긴다는 것을 길게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각자 자기 의견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냐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이래 전국 그 순회 우리 지역 협의회 조합원 한마당에서 강의할 때 했는데요. 대전이 마지막으로 했잖아요. 네. 대전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콜레기알 프린시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위스에서 나온 원칙이죠. 협동조합의 나라 스위스가 콜레기알 프린시피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의사결정하는 데까지는 엄청 지난한 과정을 겪어요.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되면 콜레기알 프린시피라는 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내 의사와 조금 다르게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데 쟤들이 저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가 의사결정에 참여했었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한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아주 치사하게. 나는 견해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는 콜레기얼 프린시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합의의 정신, 합의의 원칙 이건데 내가 합의에 찬성했으면 그것이 곧 나의 견해예요. 네. 모든 참여자의 동일한 견해야. 하나의 목소리만 나온단 말이죠. One voice. 이 굉장히 중요한 스위스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있고요. 그런 것이 독일에도 넘어가서 독일에는 완전히 이렇게 그 공동결정 제도로 법으로 규정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그 컨설팅하는 그 협동조합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콜레기얼 프린시피를 실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잘 보시죠. 원보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 각자 의사결정은 됐어. 근데 좀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그 시발시발 하는 거죠. 예, 뒤에 돌아가서. 동의한 사람만 해라. 나는 빠지겠다. 나는 빠지겠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한다든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상황과 맞물려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새롭게 네. 들어오신 분들은 그간에 어떻게 돌아간지 상황을 모르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일일이 다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희는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 질문을 던지면은 조합원들이 알아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 그동안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합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났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조합원이 다 동시에 합의를 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콜레기알 프린시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운콜레기알이라는 말은 네. 독일어에서 운콜레기알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 어려운 상태 네. 이런 걸 운콜레기알이라고 해요. 네. 그 콜레기알 프린시피 굉장히 영어에도 이 말은 없습니다. 번역이 잘 안 돼요. 뭐 principle of consensus 뭐 이런 정도였는데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예. 그 논의를 거쳐서 예. 완전히 하나의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지금 스위스는 이제 다음 이제 국민 투표가 뭐냐 하면 그 기본 소득 베이직 인컴에 대한 그 이 국민 1인당 무조건 이제 우리 돈으로만 한 290 몇만 원, 한 300만 원 가까이 무조건 1인당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연금이요. 네. 기초연금이 아니고요. 네. 기본 소득. 기본소득이요? 연금이 아닙니다.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한 1인당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아, 국가가. 저희 왜 그게 우리 기본 소득 개념이고요. 네. 근데 독일도 이게 지금 10년 전서부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10년이 넘게 그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앞으로 10년을 더 할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독일 애들은 그렇습니다. 예. 스위스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해서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느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차라리 네. 합의 시간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그래서 제대로 가는 게 확고히 낫겠네요. 한 목소리로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일단 결정된 건 끌고 가는 거네요. 끌고 가죠. 예. 왜냐하면 국민적 합의로 한 건데 정권이 바뀐들 그걸 어떻게 바꿔요?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는 구조적 모순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구조를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구조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게 서로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행이 늦는 게 그게 불신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치열하게 네. 논쟁과 협의와 토론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토론이 없어요. 그죠? 네. 토론이 없고 그런 협의해 가는 과정 자체가 없이 누군가 책임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멋대로 의사결정해. 그 의사결정이 대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야.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막 나타나서 쌈박질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국론이 분열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콜레기얼 프린시피 있는 사회에서는 국론이 분열될 수가 네. 없어요. 처음부터. 예. 그런 어떤 사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다 들러붙어서 논쟁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논쟁의 포인트가 뭔지를 잡아내서 그것을 결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면요. 네. 국론을 불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 아니, 그러니까 자체를 예, 국론 토론 분열이라고 자체가 생각합니다. 이거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토론을 해야 돼요. 끝까지 토론해야 돼요. 이게 합의점에 이를 때까지 토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은 이런 복잡한 사안, 예를 들어 기본 임금 같은, 기본 소득 같은 경우는 그 10년 이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신뢰,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신뢰를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신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부에서 신뢰 예. 수준을 높이는 네. 방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뻘짓을 많이 그러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쓸데없는 짓을 하죠. 그렇죠. 뭐 이제 사회단체를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뭐 자선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시키고. 봉사활동. 사실 이런 활동 자체가, 단체 활동 자체가 일반적인 신뢰를 증진시킨다, 이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해요. 왜냐, 원래부터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이런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신뢰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단체 활동을 부추기면요, 장려하면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라 개별적인 신뢰만 더 공고해지는 그런 나쁜 현상도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협동조합은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협의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느려요. 근데 이것은 단점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서로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좋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 수준을 높이려고 사회에서 뭐 자원봉사를 해라, 무슨 사회활동을 해라, 스펙의 하나로 막 젊은이들이 막 쌓잖아요. 해외 자원봉사도 나가서 뭐 스펙으로 쌓고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죠. 봉사 시간이 이제 점수화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네, 예. 이거 아주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참 자원봉사를 스펙의 하나로 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네. 정부가 그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교육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을 잘 세우면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이 정부가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잘 믿는 국가에서는 이제 부패가 적고요. 이 사법제도가 잘 굴러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료주의 폐해도 적고, 이 부의 재분배가 또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제 개방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부가 신뢰를 낳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법제도를 강화해서 일반적 신뢰를 갖다가 좀 주입하려는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에서는 직원들한테 서로 신뢰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재상이나 혹시 그 역량에 넣곤 하는데, 사실 시스템을 강화해서 서로 신뢰하도록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뢰도 일종의 기질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뽑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런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 신뢰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 인종에 관계없이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째서 어느 나라는 고신뢰 사회를 만들고 어느 나라는 저신뢰 사회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단순히 기질로서만 우리가 신뢰를 설명할 수 있다면, 네. 이제 이것은 분명히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회가 고신뢰 사회가 된 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닭이 면전지 달걀이 면전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한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과 고신뢰 사회를 그러니까 그 일반적 신뢰가 높은 집단이 있다는 것 사이에는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고신뢰 사회를 갈 수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뭐냐?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를 가능케 하는 계급을 배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없이 강조하지만 수평구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완벽한 수평구조라고 하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협의와 합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 억압과 착취의 계급 구조적인 군국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경향신문사의 그 민주노총 사무실을 경찰이 수천 명이 들이닥쳐서
막 부수고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예.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인데 그 불법을 명령과 통제로 다 행해내는 거예요. 이게 군국주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있는 거예요. 법보다 그런 명령이 위에 위에 있는 거죠. 예. 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명령 앞에. 그러니까 이게 수직 구조 문화거든요. 이게 수평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수직적 계층 구조에서 수평적 평등 구조로 전환해야만 이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고신뢰 사회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 사회냐 불신 사회냐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야 지금부터 신뢰 사회 만들어. 자 지금부터 새마을 운동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일반적인 신뢰를 높이려면요, 굉장히 그 기질도 중요하고 이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이 일반적 신뢰의 뿌리는 이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릴 때 대부분 그런 성향이 길러지고요. 한 번 길러지면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성향이 끝까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1965년부터 1982년까지 이제 17년간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이거 어느 나라 연구인가요? 예, 미국일 겁니다. 아, 미국이요? 예. 1982년에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4%가 1965년과 마찬가지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부모가 친구 결정권을 인정해준 환경, 즉 자기 자식의 결정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 자라는 사람들은 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 타인을 신뢰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기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부부 간에 아이들을 잘 제가 이제 학생들, 그 대학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그 역량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잘 기르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항상 그 하는 얘기가 내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떤 그 멘트를 해줘야 되는지 이걸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평등하게 민주적인 가정 운영을 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신뢰로운 성품이 형성되는 거죠. 네. 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가가 어떤 사법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신뢰를 증진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일반적 신뢰를 높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이제 서로 평등하고 이 경제적으로 잘 배분되어 있는 그런 국가일수록 이제 신뢰가 높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소득이 낮은 사람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서로 이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격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1960년대 그때 이탈리아는 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높았어요. 굉장히 이제 소득 격차가 높았죠. 그 다음에 신뢰 수준도 낮았습니다. 근데 1990년이 되면서 이 불평등 수준이,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스웨덴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조금 더 많이 평등해졌다라는 의미겠죠. 평등해졌는데 이때 신뢰가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유해져야 된다. 이 경제 성장을 시켜야만 우리가 서로 이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제 성장이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신뢰를 높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네. 왜 사는 것이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담벼락을 더 높이 올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또 세상 속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참 그렇게 되면 서로 못 믿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채용 얘기를 잠깐 해야죠. 네. 네. 신뢰할 때도 이제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사님은 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냐 네, 어떻게 네. 판단하십니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해요. 네. 그래서 항상 흠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질문함으로써 정말 신뢰로운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 네.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일반적인 신뢰 수준하고 그다음에 낙관주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지 그 점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낙관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낙관주의는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봐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종교적 근본주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렵죠. 예.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 신뢰를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저희가 네. 항상 그 뉴스에서 보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종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거의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도 아마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약간 금기시되어 있지만 이런 근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높은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빠른 시일 내에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이승만이 미국식 계급적 통제 구조를 정부 운영의 원칙, 조직 운영의 원칙으로 채택한 잘못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조적인 문제들을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는 원리인 수평 구조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역할의 크기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이 평등의 원리를 민주주의를 실현했을 때 비로소 고신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일반적 신뢰 수준을 높이는데 미디어 협동조합이 좀 본보기가 되고 확산을 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바람사이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12월 23일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국민TV 지하 카페 이름 투표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요 1% 간신히 넘기고 있거든요.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아요. 네, 타인을 신뢰하는 사람을 채용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된 경영토크 우리 최동석 이사님, 유정식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